네, 제가 얼마 전에 힙지리들의 성지 데이토나 레코즈에 다녀왔었거든요. 처음엔 가서 그냥 LP랑 CD 좀 구경하려 했는데 그때 마침 화나형님 파나틱 15주년 오프라인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몰려 있었던 거예요. 가게 입구 바로 앞까지. 그래서 사람들 빠지는 거 기다리려고 주변 카페에서 1시간 정도 때우다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2층에 다다른 순간 저는 속으로 오지게 놀랐지만 애써 그 마음을 감췄더랬죠. 계단을 다 올라가면 바로 매대가 보이는데 거기 서 계셨던 분이 바로 덕화 형님이었거든요. 와, 진짜 TV나 유튜브에서만 보던 분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에 자지러질 뻔했는데 이게 그 포스에 눌려서 인사조차 건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열된 앨범들을 짧게 구경하고 화나 형님 공연도 본 다음에 데이토나 레코즈를 빠져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덕화 형님으로 가야겠다고요. 영상 제목에 써있는 것처럼 덕화이엇은 왜 한국 힙합의 대부인가? 라는 주제로 말이죠. 태도가 만든 게임 체인저란 타이틀. 이제 때는 2000년대 초반 MC 메타의 힙합 강좌 수강생이자 방구석 래퍼였던 덕화이엇은 어느 날 이런 결심을 했대요. 우리가 원하는 음악을 맘껏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봐야겠다고요. 그래서 같이 수강 듣던 16명이나 되는 친구들을 모아다가 아이의 소울 컴퍼니란 레이블을 세웠습니다. 음반 제작의 모든 과정에 멤버 전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셀프 프로듀싱을 표방하던 이들은 데뷔와 동시에 컴필 앨범 더 뱅어즈를 통해 삽시간에 힙합씬 최고의 루키들로 거듭났죠. 샘물처럼 맑게 고여있는 배움의 그들의 영혼의 샘플들을 고이 엮는 배틀 붉은 나무들을 해치고 숲을 지나려다 결국은 풀뿌리를 치고 분풀이를 하는 팔불출. 하지만 그 천국에도 지는 그림자 날 기다리던 꿈의 종지부는 불시차. 일타 강사 MC 메타의 보좌 아래 몸집을 불려나간 그들은 당시 다른 음악 장르에서 접하기 힘든 가사와 감성으로 암울한 힙합 시장 속에서도 많은 젊은 층들의 마음을 샀고 어느덧 힙합씬의 대표적인 레이블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은 덕화이엇이었고요. 레이블의 총괄 프로듀서로 활약하며 레이블명과 딱 어울리는 재즈함과 소울이 깃든 음악을 만드는 동시에 플레이어로서도 수준 높은 랩메이킹 능력을 선보이며 언제나 작업물을 선두에서 이끌었죠. 이어진 앨범에서도 그의 능력은 여실히 발휘됐고 어느덧 소울 컴퍼니를 넘어 한국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가장 주목받는 핵심적인 인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어 덕화이엇은 음악 바깥으로 발생하는 여러 일들로 인해 회사를 운영하는데 점점 피로감을 느꼈고 끝내 커리어의 기폭제가 되어준 소울 컴퍼니와 작별합니다. 근데 물론 덕화이엇 행님이 생각 없이 회사를 나온 건 아니었어요. 자신만의 뚜렷한 비전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전에 덕화 형님이 소울 컴퍼니를 그리 나오고 싶어 했던 진짜 이유를 말하자면 일단 씬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자 나태해진 주변 아티스트들이 마음에 안 들은 것, 이게 첫 번째. 그리고 특정 굴레 속에 정체되어 있던 언더그라운드 씬, 이런 것들을 몇 년간 보면서 본인 스스로 답답했던 거죠. 따라서 덕화이엇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타개할 만한 미친 개 상남자식 결단을 내려요. 자신의 지난 커리어들이 무너지는 리스크를 감수해서라도 이 판을 한번 갈아엎어야 한다는 어떤 일념 하나로 소울 컴퍼니 탈퇴와 동시에 레이블을 세우고자 하죠. 뭐 궁극적으로 이게 씬을 위한 것이든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이든 일단 이를 저지르고 봤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한 레이블과의 관계를 정리한 며칠 뒤 덕화이엇은 오래전부터 알고 마침 홀로 활동을 하던 도끼와 손을 잡고 2011년 1월 1일 레이블 일리네어 레코즈를 설립하죠. 이름은 덕화의 AK The Q as you know 이 찔리네어 레코즈 그게 나의 새 주소. 박명씨가 만든 홈타운 랩 히로 엘리네어 CEO 명함을 내밀어. 덕화이엇의 기존 음악을 동경하던 리스너들은 이러한 결정에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음유시인 같던 컨셔스한 덕화는 사라지고 가사에 온갖 자기 자랑으로 도배하는 돈밑의 덕화가 떡하니 있었으니까요. 뭐 그래서 실제로 콘서트장에서 공연하던 덕화이엇한테 초심 지키라고 외치던 팬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니까 이들은 소위 한국적인 힙합을 고수해온 그한테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 건데 덕화이엇은 이런 반응이 나올 걸 이미 예측하고 있었대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삶과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는 철학이 있었기에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엔 큰 두려움이 없었다 하죠. 그렇게 덕화이엇과 일리네어의 시간이 흐르고 작업물이 쌓여갈수록 힙합씬도 그에 발맞춰 새 지평을 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생소했던 본토의 남부 힙합 사운드가 일리네어란 매개체를 통해서 대중들의 귓구녕에까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건데요. 세 번째 멤버로 점 찍었던 빈지노가 들어오고 덕화이엇이 국방부 캐스트를 마친 뒤 발매한 앨범 11시 11분을 통해서 말이죠. 처음 보는 죽을 자신 있었지 내 꿈을 위해서라면 나처럼 할 수 있었겠어 그게 너라면 너희 자식들은 줄 모르겠지 내가 G샥에서 롤렉스까지 온 과정 따윈 모른 채 양업만 안 조르겠지. 우리 서울시의 머리 나머지는 전부 저리 커져가는 돈벌이 돈벌이
이 앨범은 발매 당시 빈지노의 랩 빼고 건질 게 없다는 식의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받았지만 한국 힙합의 시류를 바꿨다는 그 상징성만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작업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앨범은 상징성뿐만이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매우 큰 성공을 거뒀어요. 대중적인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빈지노의 합류로 1차 버프를 받고 쇼미더머니를 통한 2차 버프를 받아서 연결고리 가 같은 너리 사우스 향을 잔뜩 묻힌 트랙들이 데이트를 쳤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일리네어의 허울없는 자랑이라고 인식됐던 것을 간지 작살난다란 말로 잠재울 수 있었죠. 후에 더콰이엇이 밝힌 바론 자신이 이런 음악적 변화를 택하기 전에 반드시 성공할 거란 확신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약간의 시간만 필요했을 뿐 언젠간 일리네어의 음악이 팬들과 씬의 잣대를 벗어나 비교입을 일으킬 걸 굳게 믿고 있었다 합니다. 나아가 본인이 이런 과감한 시도를 함으로써 나중에 래퍼들이 더 다양한 주제와 가사를 쓸 수 있는 환경 또는 하나의 관문으로 작용할 거란 생각도 했다 하죠. 그리고 이런 더콰이엇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후로 나타난 젊은 래퍼들은 획일된 가사 양식에서 보다 폭넓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으며 서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죠. 장르 차용 같은 부분에서도 일맥상통하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누구도 하지 않았기에 더콰이엇의 이런 행보는 오늘날 더 빛나는 것 같네요. 존경받는 아티스트. 더콰이엇이 존경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참 너그러운 성품을 갖춘 동시에 음악적 커리어도 꽤 탄탄한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자리도 마련해왔기 때문이죠. 제가 더콰이엇의 인터뷰를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는데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해서 정말 논리 정연하게 말하면서도 그 말 속에 공손함과 겸허함도 갖췄단 거예요. 팔로알토와 함께 호스트를 맡았던 국힙 상담소란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뭔 말을 하는지 공감하시죠? 덕화형님이 아티스트이기 전에 얼마나 인간적으로서 따스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럼 이 기회를 틈타서 덕화형님의 상담 매드무비 잠깐 보고 가실까요? 이 사건은 별게 아닌데 우리의 리액션이 그거를 훨씬 크게 만든다. 리듬 파워는 신나는 공연용 곡을 한다. 이게 트렌드가 아니더라도 그걸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리듬 파워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든 아티스트가 어떤 한 트렌드를 쫓을 이유는 없어요. 보신 바와 같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의무감을 갖고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들고 온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서 본질을 꿰뚫는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기에 그를 진정한 어른으로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댓글창도 덕화형님 무한 찬양하기에 바쁘고 그래서 수많은 콰이어 키즈들도 이런 모습에 존경심을 사고 그의 뒷모습을 보며 쫓아간 게 아닌가 싶어요. 반대로 덕화엿은 이런 신예들한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당장 덕화엿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래퍼들만 나열해봐도 오웬, 도넛맨, 면도, 스퍼비, 김효은, 창모, 릴러말즈, 덤말릭 등등 현재 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이름도 널리 알려진 래퍼들 상당수가 그의 덕을 여러모로 많이 봤습죠. 그 예시로 굵직한 업적들만 살짝우리 줄지어서 말해보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 래퍼들을 위해 설립한 앰비션 뮤직. 힙합 페스티벌에 밀려버린 소공연을 살리자는 취지로 기획한 랩하우스. 아티스트와 리스너 간의 커넥션을 형성하고자 만든 데이토나 레코즈. 레이블의 진정한 의의와 목적을 따르기 위해 운영하게 된 데이토나 엔터테인먼트. 솔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거쳐간 콰이엇 헤븐. 대충 큰 가지들만 늘어놓아도 이 정도니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숭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왜 그가 국힙 대부의 위치까지 올랐는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고요. 그리고 덕화형님이 존경받는 이유 가운데 개인 음악 커리어를 빠뜨릴 수 없겠죠. 일단 작업량이 개쩔어버려요. 정규만 9장이고 컴필 앨범, 합작 앨범, EP, 믹스테이프 같은 짜잘한 것들까지 다 합하면 좋기 30장은 될 거예요. 그니까 수치상으로만 따졌을 땐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앨범 하나씩을 떨궜단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건 덕화엿의 내공과 성실함이 오랜 시간 숙성됐기 때문이고요. 참고로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덕화엿의 앨범은 이렇게 후딱후딱 나오지만 언제나 기본 이상의 성취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막 한 시대를 휩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명반까지 있나 싶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 자기 복제할 것도 딱히 없고 매번 자신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곤 하죠. 이는 아무래도 덕화엿이 씬의 흐름을 유연하게 흡수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유달리 발달돼 있기 때문일 겁니다. 덕화엿을 프로듀서로 각인시킨 앨범 큐트레인을 한번 봐볼까요? 소울 컴퍼니 시절부터 이어져온 고전 소울을 샘플링하는 작법과 한국 언더그라운드 씬 특유의 미니멀한 감성이 담긴 이 앨범은 대중과 평단의 거리를 좁힌 작업물이자 덕화엿을 한국 힙합의 미래로 만든 앨범인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나온 큐트레인 2는 전작과 비슷한 작법의 양상을 보이면서도 그간 변화한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 눈에 띄는 작품입니다. 앨범의 초중
중반부에 위치한 트랙들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죠. 일리네어를 거쳐 완성된 덕화이엇의 트랩 비트와 그에 버무려지는 트렌디한 소스로 구성된 프로덕션은 앨범 분위기에 크게 엇나가지도 않으면서 덕화이엇 특유의 미니멀한 감성을 잘 따라갔습니다. 때문에 EQ 트레인2는 덕화이엇의 프로듀싱 능력이 건재하다는 것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당대 힙합씬의 흐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글로우 포에버를 2018년에 발매하죠. 남의 새로운 돈이 아니만 벌어 또다시 판을 바꿔 고깃집 알바처럼 방명해서 혼자 수성가의 상진 취미로 랩하던 놈이 이제 힙합의 신 생각에 잠겨보네 어느 여름밤 이제 너무 멀어져 버린 그 어느 날 대체적으로 트랩을 기반으로 한 비트 위에 올라간 덕화이엇의 오토튠 장착된 싱잉랩은 몇몇 구간을 제외하고는 앨범 무드와 어울리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여기에 투입된 여러 신인 래퍼들도 각자의 개성을 내뿜으며 앨범 제작 의도 중 하나인 덕화의 신인 띄워주기가 성공했죠. 이로써 덕화이엇은 이 앨범으로 또 한 번 증명한 셈이 됐어요. 활동한 지 10수년이 지났어도 트렌드에 전혀 뒤처지지 않고 아랫세대 래퍼들과 합을 맞출 때도 전혀 이질감이 없단걸요. 참 이렇게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도 덕화이엇이 본인의 20대 시절 못지않은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이블 운영이나 소공연 기획 같은 음악 외적인 활동에 힘쓰는 것도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랜만에 플레이어 덕화이엇의 모습도 한번 보고 싶네요. 이렇게 장기간 앨범 공백기를 가진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니까 그 5년째 준비 중이라는 앨범을 올해 안엔 꼭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덕화 형님을 기념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다음에 올게요.